안녕하세요. 국무공인 한별의 조정관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그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법 개정을 포함해가지고 공시사항 변경 등 모두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앞으로도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런 정책의 옳고 그름은 제가 논의할 대상은 아니고 이번 강의 대상도 아니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정부는 부동산 문제나 연금 문제나 이런 각종 사회적인 이슈들의 해결책 중에 하나로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자본의 재분배부터 연금 문제나 이런 거를 좀 해결한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됐건 주식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정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자본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정부의 노력은 각종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정리하자면은 지금 IR을 담당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상대해야 할 개인 투자자들인 주주들의 수가 더 많아질 테고, 그리고 정부 역시 이러한 일반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업의 공시에 대해서 더 꼼꼼하고 또 살펴보고 그렇게 개입할 여지가 더 많아 보입니다. 결국 회원님들의 일이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부의 정책 중에 작년에 헌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의 충실 의무와 주주 보호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개정 전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어 있었죠. 근데 이번 헌법 개정으로 주주까지 포함되게 됐습니다. 이 주주까지 포함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개정 전 조항에 있어가지고 충실 의무가 무슨 의미였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조항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이 조항 단독으로는 이 충실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판례는 회사에 대한 이사의 의무를 크게 두 가지 의무로 보면서 민법상 수임 의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그리고 상법상 충실 의무,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는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저촉되는 경우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충실 의무가 마치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저촉되는 경우에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할 의무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법을 개정해서 충실 의무의 대상에 주주도 포함된다. 그러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서 살펴본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은 당연히 주주의 이익과 이사 자신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당연하겠죠. 그러면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의미인가? 요거에 대해서 알 수 없죠.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요 충실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후에 판례가 추측되면은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추측만 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측이기도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상법상의 이제 다른 법리를 하나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회사 사건에서 많이 이용되고 들어보셨을 법리 중에 하나가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거는 이사가 내린 경영상 판단으로 인해서 사후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의사결정 과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이었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게 그 법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게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리고 설령 배임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상에 있어가지고
그 과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이었다면은 이것은 경험 판단의 원칙에 따라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사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경험 판단의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측하건대 이러한 경험 판단의 원칙에 사용되는 법리가 아마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법리에도 아마 유추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이었다면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에게 이익이 갔다고 하더라도 충실 의무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법리가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예상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됐다는 것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되는 사안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일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들이 주로 문제가 될까요? 뭐 굳이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은 뭐 일반 주주가 참가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서 지배주주가 주식을 저가 취득하게 한다거나 혹은 불공정한 합병 분할 비율을 산정한다거나 하는 등 지금까지는 회사에는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주의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식으로 이사의 의무 위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을 결정할 때 어떠한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의 의사록의 결정 과정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판단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기록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록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뭐 이사의 의사록에 뭐 이거에 대해서 토론한 다음에 가결했습니다. 이 정도로 뭐 기재하는 거를 말하는 거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특정 결정을 내릴 때 외부 전문기관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해당 결정이 주주 가치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봤다거나 그리고 이사들이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의하고 답변했다라는 식으로 의사록을 좀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모든 거를 뭐 구비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토론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의사록이 좀 정비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실무적으로 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할 때 이쪽에서는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뭐 사회이사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설치해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합병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합병이 진행하더라도 일반 다른 소수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혹은 이익이 된다라는 식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이사회에 제시한 후에 합병 절차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병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이 합병 절차에 의해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침해할지에 대해서 사회이사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여기서 모든 걸 검토를 했다.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 자료에 기초해서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한 거죠. 뭐 요거는 사법 개정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위험성,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또 사실 이거 입법 과정에서 이제 이것저것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은 미국에서는 특별위원회라는 제도와 함께 소수주주 과반수 동의를 뭐 요구하는 주도 뭐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법을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이 방안은 뭐 국내 회사의 뭐 주주 구성이나 혹은 뭐 낮은 주주총회 착수율 등을 고려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도입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을까 나누고 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튼 뭐 정리하자면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좀 조심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어찌됐건 간에 이제 합법 개정 사항은 이제 주주 하나가 단순히 법조문에 추가됐을 뿐인데 좀 설명하는 게 좀 많아졌습니다. 요 이유는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그 배경에 대해 설명드렸다시피 정부가 좀 주의해서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보수적으로 뭐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제안입니다. 그러면은 네,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뭐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1% 룰입니다. 요 분리선출과 1% 룰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를 둔 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요거 아마도 적용되는 회사에 뭐 재직 중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아니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뭐 중요도에 비해서는 좀 짧게 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정전 3법에도 사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정하고 3% 룰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규정들이 약간 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이 분리 선출 규정하고 3% 룰의 입법 취지는 뭘까요? 적어도 이제 대규모 상장회사 혹은 감사위원회로 둔 회사의 경우에 감사위원은 최대 주주 또는 다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위원으로 활동해야 된다. 그라는 게 이제 이 당시의 개정 당시의 입법 취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이런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형해에 대한 사항을 좀 보강하는 방식으로 뭐 규정이 강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 전의 감사위원 선임 규정은 뭐 최대 주주가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경우에만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합산 3%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감사위원 선임 해임 시에 3%를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로 뭐 설명드리자면은 개정 전에는 사회이사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선임되니까 최대 주주 또는 다수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 또는 일반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서 행동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개정이 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나이브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요게 사회이사도 사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누가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예,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사회이사는 선임 절차에서부터 최대 주주 또는 다수 주주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임됐을 때부터 최대 주주 또는 다수 주주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사회이사로 이미 선임됐는데 이 사회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때 3% 룰이 적용된다고 해서 이게 왜 원래 달성하고자 했던 입법 목적이 달성되느냐라는 게 좀 의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조항의 개정은 바로 이와 살펴볼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인원수가 늘어난 것과 맞물려서 약간 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부연 설명하자면 뭐 일괄 선출은 이사를 선출한 후에 해당 이사 중에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고 분리선출은 처음부터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괄 선출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 등이 이사를 선출하여서 감사위원회 풀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니까 1차적으로 최대 주주의 의사가 반영된 사람이 감사위원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리선출의 경우에는 선출 단계에서부터 3% 룰이 적용되니까 최대 주주나 다수 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감사위원이 될 가능성이 뭐 더 낮아지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사실 감사위원의 권한은 법적으로는 굉장히 막강합니다. FM대로 이제 감사가 자신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회사는 많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많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뭐 실제로는 감사위원이 뭐 회사에 대해서 영업 보고도 요구할 수 있고 영업에 대해서 조사도 할 수 있고 자회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회사의 장부 및 서류도 열람할 수 있고 그리고 이사회에도 자유롭게 출석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감사위원이 자신의 법적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막강한데 이런 감사위원이 그리고 최대 주주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2명은 무조건 헌신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조항 개정에서 주의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이제 9월 10일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이 처음 도입됐을 경우에 상법 부칙에 요 규정 개정 규칙은 개정 사항은 새로운 감사위원 선임 시부터 적용된다라는 부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개정에는 부칙에서 그냥 공포 1년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칙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2020년 9월 10일부터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해야 되시는 회사들은 분리선출 인원이 2명이 돼야 한다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총입니다. 이 부분은 뭐 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중투표제의 경우에는 뭐 개정 전에도 있었고, 뭐 그런데 이제 정관으로서 이제 배제가 가능했었죠. 근데 이제 개정으로 인해서 뭐 대규모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뭐 집중투표제를 앞으로 이제 배제할 수 없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주총부터는 그냥 집중투표제를 병행해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제의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긴 했는데 법에서 많은 부분을 지금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강의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살펴봤는데 이 시행령이 아직 뭐 특별하게 어떻게 개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투표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자투표제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입법할 때 오고 가던 이제 회의록 같은 걸 살펴보면은 아마도 대규모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전자투표제가 아마 시행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투표제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인데 이때 이제 대규모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요 다음 챕터 요거죠. 4번 이제 이번 보수 승인 가결 요건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요 대법원 판결 전에도 사실은 하급심 판례들에서는 요 판례와 유사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판례들이 이제 하급심 판례로 그쳤기 때문에 뭐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으니까 뭐 아무래도 뭐 더 중요한 판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임원의 보수 한도에 대해서 정하고 이사회에서 각 임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는 정관을 많이 이용해서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사용됐던 논리는 그겁니다. 이사의 보수를 정한 거는 이사회지 주주총회가 아니다. 주주총회는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게 아니라 그 범위만을 설정한 거지. 이게 어떻게 이사의 보수를 정한 거냐. 그렇기 때문에 상법 제368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인하고는 관련이 없다. 라는 식의 법 논리를 주장했고 그러니까 정당하는 식으로 사실 뭐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뭐 대법 판례 전이라도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법원은 이전부터도 이런 논리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이제 확실히 인정 안 한다라는 게 확정됐을 뿐이에요. 아마 뭐 이것 때문에 뭐 좀 머리가 아프신 회원님들이 많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뭐 설명드린 후에 뭐 추가적으로 계속 지도를 한번 나가볼게요. 임원의 보수에 대한 결의는 사실 주주총회 보통 결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보통 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상법 제368조에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2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요. 이 법문만 보자면은 시원, 즉 유효 의결권의 수를 계산할 때는 특별 이해관계인의 지분을 빼고 찬성 비율을 정하는 거는 되게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C2죠.
전체 정족수를 계산할 때에도 특별히 관계인 지분을 빼야 되냐라는 게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하급심 판례에서는 의결 정족수를 계산할 때 특별 이해관계인의 주식수를 빼지 마라라는 다수의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막 여러 가지 뭐 그럼 어떡하라고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사가 4명인데 이사 4명이 다 뭐 주식 한 80% 각자 막 20%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하급심입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그러면 이사 중에 연봉에 관두고 뭐 주주총회 성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판례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 사법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대표이사 1인이 지분을 한 80% 가지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떡하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4분의 1 지분은 4분의 1의 의결권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사의 보수를 절대 정할 수가 없다라는 형태가 됩니다. 뭐 이거를 일단 제가 이제 교차 상태라고 부를게요. 이런 교차 상태에 빠졌을 때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거는 좀 입법이 미미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에서 특별 이해관계인의 주식수를 당연히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뭐 앞서 설명드렸지만 뭐 판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좀 살펴볼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건 이제 감사 선임 3% 룰이 적용된 사건이었는데요. 요 대법원에서 3%를 초과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감사 선임의 경우입니다. 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들었던 논거 중에 하나가 요 3% 룰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지분을 빼지 않으면은 총액 요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3%를 촉구하는 주식은 뭐 여기서 빼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사의 지분이 대다수인 경우에도 뭐 같은 대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 뭐 물론 이제 두 제도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다르므로 이게 뭐 동일한 법리가 무조건 적용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표이사가 진짜 뭐 8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 이런 교차 상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아쉬운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요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요건만 없어지면은 어떻게든 그냥 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만 이끌어내면은 우리 대표님 월급을 줄 결의를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요건 요거를 그냥 완화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신 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법 368조 제1항에 보면은 이거 이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해가지고 예사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관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 요거를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명시적인 판례는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상법 학자들 중에 몇몇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정관위로 완화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정관에서 이번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니 그냥 발행주식 총수를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도 뭐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학자님들의 의견에 뭐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저야 뭐 당연히 직업상 좀 보수적으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이 주장은 조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전자투표의 실시를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선임을 할 때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의 요건을 입법을 통해서 삭제를 한 적이 있어요. 전자투표 할 때는 요거 발행 주식 4분의 1 요거 충족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개정이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3법 368조의 의결 정족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뭐 입법을 통해서만이 된다라는 게 입법자의 의사가 아닌가라는 게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 뭐 설령 뭐 그렇지 않고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학자님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관에서 직접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관 개정에서 뭐 임원의 보수를 직접 정하는 정관 개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관 개정에 특별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당연히 임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정관 개정을 해가지고 정관에서 임원 보수를 정하는 거는 역시 뭐 실질적으로 뭐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뭐 다만 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매번 이제 매년 혹은 매번 임원 보수를 뭐 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정관의 임원 보수를 뭐 회사의 성과에 연동해서 어떤 뭐 임원 보수를 책정하는 공식 같은 거를 뭐 적는 방식 이런 거는 뭐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이사 전원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이제 그 전체 보수 한도에서 각각의 이사별로 보수를 정하는 그런 회사도 있는 걸로 압니다. 예, 이 경우에도 이제 결의에 참여하는 모든 이사가 특별 이해관계에 해당된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사 전원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다. 그러면은 이사 전원이 다 특별 이해관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사의 가족들은 그럼 특별 이해관계인일까요? 이거 좀 애매하죠. 일단 판례는 뭐 이사의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특별 이해관계인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친족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보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뭐 여기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게 아니고 뭐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은 특별 이해관계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판례가 있어요. 요거는 좀 많이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어떤 이사분이 요 규정을 조금 우회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식 중에 일부 또는 자기 주식 전부를 자기의 친족한테 이제 전부 증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제 자기의 특별 이해관계인은 아니죠. 자기의 보수를 정하는 게 그리고 나서 그 대표이사님의 친족분이 주주총회 나가셔가지고 찬성을 하셨겠죠. 요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친족은 주주의 특별 이해관계인이다. 그래서 주총결이 취소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결정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 이사님들의 특별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은 그 가족분들이 뭐 가족분들에게 주식이 넘어간 경위나 아니면은 뭐 가족들과 이사님들의 뭐 특수한 상황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는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률적으로 뭐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거 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뭐 저보다는 뭐 회원님들이 뭐 공시제도의 변경 사항이나 이런 거는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표결 결과 상세 공시의 의무가 이제 생겼죠. 뭐 2026년 3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건데 요거 뭐 안건별로 이제 찬성 반대 기권 비율을 뭐 추총 당일에 그래서 공시하고 정기 보고서에도 상세하게 공개하고 라는 이제 뭐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임원 보수에 대해서 공시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생겼죠. 사업 보고서에 주식 기준 보상제도 이제 안엑스 등 주식 보상에 대해서 뭐 부여 현황, 지급 현황 그리고 미지급 내역을 포함해서 상세히 기재해라라는 이제 그런 의무가 생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뭐 궁금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임원의 보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점이 이제 보수 5억 원인데, 이 보수 5억 원을 계산할 때 이런 RS 등을 포함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빼고 해도 되는 건지, 이거 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RS 부여 시점에는 이제 해당 가치가 당연히 아직 받기 전이니까 부여 시점에서는 해당 가치가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약정한 조건이 성취돼 가지고 회사들로부터 실제 주식을 지급받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은 요거는 보수 총액에 해당한다. 그래서 5억 원이 넘으면은 이거 공시해야 된다라는 게 학설이고, 뭐 제가 최근에 확인한 뭐 논문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아직 뭐 문제가 된 사례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조 2호에 따라서 임원의 보수에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사업 보고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사실 뭐 매출액, 영업이익 등 계량지표와 전문성, 리더십 등 비계량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했습니다. 라고 뭐 기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위를 포함한 이제 관련 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총 주주 수익률과 영업이익 그리고 보수들을 시각화해서 제출해라. 표 또는 그래프 등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라. 2026년 5월 1일부터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요거에 따라서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하겠다. 라고 뭐 한 상황입니다. 뭐 총 주주 수익률 요거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은 뭐 주가 시작할 때 뭐 주가, 마지막 주가, 거기에 대한 주식 배당금에 따른 뭐 그런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로 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시 관련 변경 사항은 아니지만은 뭐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해라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요청하는 거죠. 뭐 이번에서 이거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런 뭐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요거를 하면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거래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은 너 이거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해서 뭐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 기재해라. 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법 개정과 뭐 아니면은 이렇게 개정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우리 회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거 궁금해하실 분들이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요거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요 강의를 주최해 주신 IBS 담당자님들에게 그 질문을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요거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 답변을 작성을 해가지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은 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또 강의를 또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